그 파리 완다라고 비구니 스님이 계세요. 제가 며칠째 비구니 스님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요. 부처님 당시에 비구니 스님 하면 마파자파티, 그리고 야쇼다라 공주, 그리고 까시 고타미, 그리고 마차바라타? 자꾸 이름이 자꾸 헷갈리는데 그분하고 오늘하는 이제 그 우파리난다라는 분인데요. 이렇게 비구니 스님들도 그렇지만 비구 스님들도 그렇지만 비구니 우파리난다리 스님도 좀 독특한 이제 그 이력이라 독특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어떤 경험이냐면 본래 스라바스티의 부잣집 여인으로 태어났는데 시집을 이제 서쪽의 우젠이라는 지역으로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가서 잘 살았어. 아주 잘생기고 멋진 이제 이 청년하고 결혼해가지고 잘 살았는데 잘 살아서 아이도 가졌거든요. 그래서 출산하러 집으로 왔어요. 본가로 출산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남편이 이렇게 되게 가정적이라서 자기 부인이 이렇게 멀리 가 있다고 자주 이제 이렇게 본가로 그러니까 친정집으로 자꾸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난감한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자기 남편하고 자기 엄마랑 서로 이제 이렇게 사귀게 된 거예요. 사귄다고 해야 되나? 좀 이제 불륜이 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밀월 관계가 됐어요. 공개적으로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아이를 낳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했고 결국은 아이는 낳았는데요. 그렇게 아이를 7년이나 키웠어요. 그 집에서. 참 이제 눈만 뜨면 지옥 같은 거예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모른 채 계속 하고 있자니 참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아이가 이제 자고 있을 때 도망쳐 나왔어요. 그냥 이런 꼴 보고 싶지 않다 하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하면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막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니다가 거의 이렇게 거렁뱅이처럼 그렇게 다니다가 했는데요. 본래 이 보살님이 우파리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연꽃의 모양, 연꽃색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하면 연화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 색깔이 너무 하얗고 하얀 걸 지나서 왜 연꽃의 그런 색깔 있잖아요. 백년의 색깔. 그 얼마나 고결해. 자체 발광이잖아. 피부가 이렇게 따로 뭘 바르지 않아도 자체 발광하는 피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화색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름답고 예쁜 부인을 놔두고 말이요. 그래서 이제 헤매이다가 바라나시 이 도시 근교에서 쓰러졌어요. 지나가던 상인이 그 여인이 그런 모습을 보고는 그 상인이 이제 이 여인을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해서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치료를 해줬어요. 그래서 정신을 이제 점점점 낯빛을 차려지니까 되게 엄청 미인인 거예요. 그래 다 낫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결혼하자고 청혼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인하고 부유한 상인하고 같이 또 이렇게 두 번째 재혼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어느 날 이 상인은 이제 이렇게 상인이다 보니까 무역을 많이 해요. 그래서 다른 데 이렇게 가다가 어느 지역에 가서 자기 부인하고 똑같이 생긴 너무 똑같다. 그래서 너무 똑같이 생기면 이쁘잖아. 자기 마누라가 예쁘니까 똑같이 생겨. 근데 조금 더 어려. 인도는
옛날에는 이렇게 일부일처가 아니었잖아요. 능력만 있으면 뭐 마음대로 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자기 부인 허락도 안 받고 그냥 야 둘째 부인을 사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렇게 자기 부인한테 오빠한테 얘기하는 것도 그럴듯해. 당신이 너무 미인이고 너무 아름다운데 제가 밖에 나가서는 당신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 설레고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같이 살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같이 사는데요. 이렇게 큰 마누라가 작은 마누라를 이렇게 오라 해가지고 같이 이제 노닥거리다가 이제 머리를 이렇게 빗어줄게 해다가 이렇게 머리를 빗었는데 세상에 그 머리에 이렇게 흉터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깜짝 놀라서 까무러쳐서 또다시 뛰쳐나왔어요. 자기 딸인 거예요. 세상에. 똑같은 게 괜히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딸이 흉터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머리 쪽에. 그러니까 자기 딸인 거야. 어디서 태어났니? 누구 엄마가 누구 물어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도 기구한 운명이잖아. 자기 전 남편은 자기 어머니랑 관계가 이렇게 됐고 자기 지금 현재 두 번째 남편은 자기 딸이랑 거의 실성하다시피 해가지고 또 돌아다니다가 집 나와버렸죠. 집 나와서 이렇게 있다가 어느 이제 이렇게 부잣집 청년들이 모임이 있는 숲속에서 막 이렇게 야유회를 나왔는데 거기를 지나치다가 이 사람들이 불러가지고 내가 돈 줄 테니까 좀 저것 좀 해봐라 했는데 뭘 했냐면 저 멀리 못 걷는 존자, 목련 존자가 막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살이 되게 예쁘니까 우리가 돈 줄 테니까 저 스님 좀 유혹해봐. 그럼 돈 줄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은 또 필요하잖아. 맛은 좀 살짝 갔어도 돈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럴까? 해가지고 이제 목련존자에게 가가지고 유혹을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목련존자가 이렇게 뻔히 쳐다보더니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탄탄한 피부도 시간이 지나면 늙어지고 또 나중에 이렇게 병이 나서 나중에 죽으면 해골이 되고 다 썩어가고 또 이렇게 보면 깨끗한 것 같아도 그 속에는 피고름이 가득하고 이렇게 또 보면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온갖 시기 질투심과 이렇게 탐욕과 속내 머리속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이렇게 신체가 부정하고 이렇게 업장이 두터운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괴로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막 설명을 막 하는 거예요. 연화색 비구니, 그때는 비구니가 아니지. 연화색 그 여인은 그 말을 들으니 마치 어둠에서 어떤 밝은 빛을 만난 것처럼 지금 자기가 뭐 굉장히 괴로운 상태잖아요. 거기서 순간적인 평안을 얻었고, 그 목련존자한테 저도 이렇게 출가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그래서 목련존자가 연화색 비구니를 데리고 연화색 여인을 데리고 부처님한테 인도를 했습니다. 이 부처님한테 또 이렇게 조금 전에 말한 그런 법문을 또 생사에 대한 법문, 나고 죽음에 대한 법문을 듣고는 부처님의 제자가 됐는데요. 부처님한테 여쭈었어요. 부처님, 저는 어떻게 제가 이렇게 이러이러한 귀고한 운명을 이런 운명을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요? 했더니 부처님이 너는 전생에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부인의 장모님과 그 부적절한 관계를 한 후에 장모님을 내쳐버렸다. 그 과보로 지금 현재 이런 그 일을 또 당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연화색 비구니는 피부가 아까 자체 발광 피부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좋은 피부를 갖게 된 이유가 전생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얻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부처님 때는 공양을 올렸대요. 공양 올리면서 난 다음 생에 아주 예쁜 사람으로 예쁜 피부를 갖게 해달라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공양을 올렸대요. 여러분들도요, 이렇게 부처님처럼 이렇게 오면 공양을 올리지 한 번씩 쌀도 올리고 또 이렇게 공양금도 내고 꽃도 올리고 하는데 올릴 때마다 항상 마음에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하세요. 아, 나도 연화색 비구니처럼 자체 발광하는 피부를 갖게 해주세요. 딱 올리면서 내일 또 올리실 때는 내일은 딱 올릴 때 쌀을 딱 올릴 때 저는 호수 같은 눈을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모레는 또 올릴 때는 저는 앵두 같은 입술을 갖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올릴 때는 오똑한 코를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매일매일 공양을 올리면서 이렇게 신체가 이렇게 훌륭한 것을 하면 좋잖아요. 물론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욕심을 갖지 않게 해주세요. 욕심을 버리게 해주세요. 어리석음을 버리게,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래도 재밌잖아. 그래도 자체 발광하는 피부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하면서 이제 그렇게 발언하면 연화색 비구니처럼 그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연화색 비구니는 수행을 부처님의 지도를 받아 수행을 해서 신통제일로 소문이 났어요. 참 인연이라는 게 이러하죠. 처음 만난 스님이 신통제일 목건연존자잖아. 그 비구 중에 신통이 제일 뛰어난 사람은 목련존자고요. 비구니 스님 중에 신통이 제일 훌륭한 사람은 이렇게 우파라난다. 연화색 비구니 스님이에요. 한 번은 부처님께서 천상에 이렇게 올라가서 마야 부인을 위해서 설법을 했죠. 그 천상에 도리천 올라가서 설법할 때 많은 경전을 하셨지만 그 중에 한 경전이 지장경입니다. 90일 동안 가서 설법을 하고 내려오셨는데 내려온 지역이 상카시라예요. 그때 내려올 때 그 연화색 비구니가 부처님이 너무 뵙고 싶어서 한동안 못 뵀으니까 너무 뵙고 싶어서 신통으로 공중부양을 해서 쭉 올라가가지고 부처님을 먼저 배웠어. 그래가지고 이제 딱 공중에서 인사를 드리고 쭉 내려와가지고 호의를 해서 부처님 상가시라에 딱 모시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많은 비구들이 신통 제일 비구니 스님 훌륭하십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제일 처음 맞은 것은 연화색 비구니인 것 같지만 아니다. 나를 제일 처음 맞은 사람은 수보리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수보리 어딨지? 어딨지? 수보리 여기 없는데 부처님 수보리 여기 없어요. 없는데 왜 제일 먼저 맞았다고 그러세요? 수보리는 저기 이렇게 사와티에 있는 정사에서 선정에 들어있다. 너희들에게 늘 말하지 않았니? 야기색교나 이음송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제래라고. 만약 소리나 형색으로 나를 보리려 하거든 사도를 행하는 자다. 열애를 볼 수 없다. 그런데 수보리 존자만이 선정에 깊이 들어서 공에 참다운 공에 있었기에 나를 제대로 본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형색으로 나를 찾을 게 아니라 정신 좀 차려라. 정신 좀 차려라 이놈들아.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연화색 비구니는 이렇게 신통으로도 그리고 이제 본인의 독특한 이력들 때문에 비구니 스님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출가해서 그런 신통을 얻었으니까 아란의 경지에까지 오르고 그랬거든요. 비구니 스님들 중에 굉장히 유명한 스님인 거예요. 우리 신종 코로나 처음엔 우한 폐렴이었는데요. 그 다음에 우한 폐렴이라 하지 말자. 왜냐하면 세계 질병 WHO에서는 특정 지역을 쓰지 않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신종 코로나로 이름을 고치자라고 했는데 사실 그 이름이 적당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메르스도 신종 코로나고
그 사스도 신종 코로나잖아. 전부 다 그 코로나의 이렇게 돌연변이가 전부 다 신종이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언어가 맞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WHO에서 어제 발표를 했어요. 너무 늦게 발표한 거지. 코로나19라고. 조금 이름이 조금 애매하죠. 19금 이런 거잖아. 코로나19. 19년도에 이제 생긴 코로나 변종이라 해서 코로나19라고 이름을 바꿨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메스나 사스처럼 이렇게 이름이 있는 것도 괜찮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큰 공포심을 갖고 이야기하지 않게 돼서 참 다행이에요. 이렇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점점 이제는 좀 희망이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그리고 어제 태어난 사람이 얘기하기를 좀 진한 독감, 심한 독감에 걸린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고, 또 의사들도 어떤 사람은 별로 아프지도 않았대. 처음 시작할 때 이게 뭐 감기 걸렸나? 독감 걸렸나? 잘 모르고 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이런 전염병에 걸리면 왜 호환 마마 뭐 이러잖아요. 천연두는 이게 벌겋게 뭐 이렇게 이 반점 같은 게 생기다가 나중에는 안 죽으면 이제 다 살아나면 얼굴이 곰보가 되잖아. 우리 그 외삼촌이 아니지. 우리 바로 숙부님도 그 얼굴에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그걸 보고 곰보고라고. 알죠, 여러분들? 그런 분이 있었잖아, 어렸을 때. 그게 이제 바로 천연두 걸리면 후유증으로 생기는 건데요. 그렇게 굉장히 무서운 걸로 생각했는데, 다행히 사스보다 치사율도 적고, 메르스 정도 치사율 뭐 이렇게 좀 낮아서 다행이고, 그리고 지금 많이 이제 줄어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다행이에요. 좀 어처구니 없는 일도 발생했는데요. 이렇게 다이아몬드 프린세스라고 크루즈에서 17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염했는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의학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나라인 줄 알았거든. 근데 이렇게 3,700명을 검사를 다 못한다네. 하루에 할 수 있는 게 한 이제 100명, 200명 정도밖에 검사를 못한대요. 우리나라도 처음엔 그랬대. 우리나라 처음에 신종 코로나 나올 때도 우리나라도 많이 해봐야 300만 겨우 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새로 키트를 개발을 했잖아요. 6시간 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3,000명 정도는 하루 만에 다 할 수가 있대. 근데 일본은 아직 그런 기술이 안 된대요. 그래서 3,000명이 아직도 검사를 못 받아가지고. 그래, 아직도 더 나올 수. 배 안에 이제 완전히 갇혀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내리는 걸 또 못 내리게 했다네. 그래서 내리지도 못하고. 또 이제 이 배가요, 이제 일본 배가 아니거든요. 저 영국, 뭐 독일 이런 유럽에 있는 주인이 이제 배 주인이 유럽에 있는 거예요. 관광 이제 크루즈니까. 높이가 뭐 17층이나 되는 그런 거대한 배인 거예요. 엄청난 배죠. 그런데 이제 이 배가 어디서 내리긴 내려서 다른 배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 1,700명이 탄 크루즈가 가다가 일본에서도 안 내려주고, 뭐 중국 어디에서도 안 내려주고, 어디서 안 내려주고. 그래가지고 캄보디아에 가서 오늘 내린다고.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캄보디아 대통령이 크루즈에서 내리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그 배는 한 명도 코로나에 이렇게 들지 않았는데, 감염되지 않았는데도 태국에서도 안 내려주고, 베트남에서도 안 내려주고, 어디 가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캄보디아에서 다행히 내려도 된다 그래서 캄보디아로 내린대요. 사실 이렇게 크루즈는 나이 든 사람들의 로망이잖아. 그죠? 여러분들도 크루즈 한번 타고 죽어야지 이러면서 크루즈 한번 타고 죽어야지, 크루즈 여행을 한 번 정도는 해봐야지 라는 꿈이 있는데, 참 이런 꿈의 여행이 지금은 지옥 여행처럼 어디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여행이 되고, 지금 일본에 있는 요코하마에 있는 그런 크루즈는
전 세계에서 지금 그러고 일본은 조롱의 대상이 됐어요. 가만 보면 일본이 이제 올림픽을 앞두고 있잖아요. 올림픽을 앞두고 있으니까 자꾸 비밀로 하려고 그래. 자국에 있는 이런 그 코로나에 대한 대책이 자꾸 드러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그리고 일본 정도의 나라라면 프린세스에 있는 3,700명의 그런 그 사람들을 좀 책임질 줄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대국다운 면모잖아. 그 사람들 내리지 못하고 검사도 제대로 못하고 거기 더 전염되고 있는 것 같고 막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몇 명 있다 하더라고 그게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적은 다 거의 대부분 일본이라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 손 자주 씻으시고요. 엊그저께 이제 봉준호 감독이 이렇게 그 상을 받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봉준호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뭐 괴물도 별로 감명 못 받았고요. 또 이렇게 그 살인의 추억은 괜찮은 영화네라고 또 지금 있는 기생충도 뭐 보긴 봤는데 뭐 감동적인 영화는 아니잖아, 그죠? 뭐 감명받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이렇게 우리의 21세기 2010년대를 풍자를 잘 해낸 뭐 아주 훌륭한 영화이긴 해도 우리에게 감동 주는 영화는 아닌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봉준호 감독에 대해서 전에부터 이제 관심을 갖고 많이 보고 했는데 다큐멘터리도 보고 했는데 정말 그 젊은 20대 때 많은 고생을 했거든요. 일찍부터 영화의 꿈을 갖고 20대 때 이것도 해보고 이제 단편 영화도 해보고 뭐 했는데 2003년인가 플란다스의 개로 장편 영화를 처음 데뷔를 했어. 근데 플란다스의 개가 망했거든요. 보면. 그리고 본인이 말씀 그때 내 기억으로는 플란다스의 개를 상영을 하는데 너무 부끄럽더래. 이걸 가지고 상영을 한다는 자체. 원래 자기가 만들면 자랑스러워야 되잖아. 근데 닭살도 너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튀쳐나왔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이후에 2003년도인가 이렇게 살인의 추억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세상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집에 쌀 갖다 줄 곳이 없어가지고 쌀독에 쌀이 떨어져가지고 한 달에 뭐 20만 원 겨우 받아가지고 뭘 하는 이런 그러니까 20대 30대 초반까지는 정말 너무 힘든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과장이 된 거잖아요. 가만 보면 20대 때는 다 힘든가 봐. 여러분들도 20대 때는 힘들었잖아요. 다 힘든 시기인가 봐. 그때 고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렇게 40대, 50대를 이렇게 성장을 하고 이렇게 최고의 경지에 이렇게 40대, 50대 이러고 그런데 20대 때, 30대 초반에 엄청 힘들면 힘들수록 나중에 더 크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40대, 50대 더 크게 되는 사람. 지금 이제 봉준호 감독처럼 20대 얼마나 힘든 기간을 보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에게도 하고 싶은 걸 하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이렇게 아니라 조금 전에 오전에 상담을 했는데 그 보는 사람 조카네. 조카 애들을 봤거든. 그 남자애 여자애 이렇게 봤는데 그 남자애가 엄마 아빠가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렇게 백일기도 돌렸대. 이름이 뭐였더라? 있어 하여간에. 내가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은 이제 17살이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요 놈 저 집에 잘 안 들어온다고 했더니 정말 안 들어온대. 저는 이게 어느 때냐면 지금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막 친구들하고 뭐 하고 다닐 때거든요. 그리고 이럴 때는 간섭받고 제재받는 것이 정말 싫을 때예요. 어린 아이라고 다 간섭받고 제재받는 게 싫은 게 아니라요. 이 아이가 지금 처한 자기 어떤 운이라고 해야 될까? 자기의 성향? 10대 때의 성향은 누구한테도 간섭받기 싫은 거예요. 누구한테도.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뭘 말하냐면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누구한테 간섭받기 싫고 왜 친구랑 어울려 다니냐면 자기는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 부모님은 나를 훈계하는 사람이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친구를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본인이 알아서 삶을 그냥 계획하고 설계하고 알아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부모는 또 그게 아니지. 그렇게 했다가는 이렇게 버릇이 잘못될 수 있다. 얘가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더더욱 집에 안 들으면 안 들을수록 더 제지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혼내고 말을. 근데 이런 시기에는 제지하고 뭐 하지 말라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오히려 반항 심리가 더 커지고 그냥 부모하고 원수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참 방법이 이렇게. 부모님 보고 그랬어요. 그냥 친구처럼 대하라. 엄마한테는 동생처럼, 아빠한테 동생처럼 대하라고. 그냥 친구처럼. 아들, 딸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데 또 걱정이잖아. 그냥 놔두면은 뭐 잘못될까봐. 근데 오히려 제재하면 더 잘못되거든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 참 어려워요. 그죠? 이제 우리나라는 10대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얘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렇게 돈을 받으면서 뭘 하면 뭘 하고 얘가 만약에 20대라 30대라면 자기가 가진 재능으로 돈을 벌겠다고 무슨 일을 벌일 때예요. 에너지가 그런 에너지를 오래 쓰는 때라고. 자기가 가진 그 능력을 펼쳐서 돈을 벌을 때. 이럴 때라고요. 10대 때도 이런 운이 온다고. 10대 때도 이런 생각이 가득 찰 때가 있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펼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10대에서 뭐 편의점에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0대에 가서 어디 일당 받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 근데 그런 10대들이 정말 많아요. 안 그러면 그냥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이제 껌 씹고 이렇게 다닐 수가 있거든요. 또 이렇게 어울려 다니다 보면 경쟁심도 생기게 돼가지고 이렇게 호승심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툭툭 건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삥 뜯기도 하고 이때들은 돈은 갖고 싶고 돈은 필요하고 하다 보면 담배도 피고 싶고 뭣도 하고 싶고 애가 그럴 수 있잖아.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 술도 마시고 막 그러잖아. 그러면 이제 필요하잖아 돈이. 그럼 지나가는 애 자꾸 약한 애 자꾸 일로 와 해가지고 주머니 있는 거 다 내놔 해가지고 이래 될 수도 있는 거라고요. 이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아이들한테 일을 시키고 일당을 주고 해야 되나? 뭐 좀 어렵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일찍부터 좀 제지하기보다는 같이 의논을 하고 뭐 집안일을 같이 논의하고 집안의 경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성인으로서 같이 좀 됐으면 더 낫지 않았겠나라는 것인데 근데 뭐 그렇게 잘 이루어지진 않고 있으니까 그 시기에 따라 정말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정말 변하고 그러는 게 있더라고요. 뭐 봉준호 감독이 정말 젊었을 때 그런 고생들은 여러 가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한 거잖아요. 만약에 20대 때 부모님들이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아무리 그래도 그거는 지금 세상이 안 맞아.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아니면 회사에 들어가서 일해. 그렇게 해가지고 부모님은 계속 회사 들어가서 일하라고 그러고 나는 영화를 찍고 싶은데 그렇게 그걸 결국 부모님 말을 들어서 못하게 됐다면 그러면 지금의 오스카상도 없는 거잖아요. 힘들어도 10대 때 20대 때 힘들어도 네가 하고 싶은 거를 해. 나는 널 믿어. 응원해 줄게.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잘할 수 있어 해서 엄마가 응원해 준다는데 도둑질 하겠어요? 나는 너의 재능을 믿어. 너는 잘할 수 있어. 한 번 실패해도 괜찮아. 2번 실패해도 괜찮아. 여러 번, 10번 정도는 실패해야 된대, 스님이. 그런 아이가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 다니겠냐고. 차라리 탁 깨놓고 이렇게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삥 뜯는 거 하지 않게 다른 엄마 아빠가 마음을 열고 이렇게 널 믿어 하고 다 지원해 줄게 다 해주고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걸 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면 더 문제가 될까봐. 버릇이 잘못될까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부모님이 다 지원해줘서 버릇이 잘못 드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럴 확률보단 그렇지 않을 확률이 많죠. 이 아이는 이래 보면 20대 중반부터는 어디 직장에 들어가서 뭐 할 게 스타일이 아니에요. 20대 중반부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벌리게 돼요. 나 자영업 할 거야. 아니면 나 다른 걸 뭘 할 거야. 나 어떤 걸 재능이 있으면 그걸 펼칠 거야. 라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어쩌면 지금 이렇게 자꾸 집에서는 이 몹쓸 놈이 돼버리고 자꾸 밖에만 나가려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해봐. 뭐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것저것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20대 중반에 자기 것을 펼치는 어쩌면 그런 것이 차라리 더 나을 수 있지 않겠나. 부모님이 바라는 거는 20대 중반에 어디 대기업에 취직을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직장에 딱 다니면 제일 좋겠다라고 하겠지만 모두가 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걱정 많이 되긴 해요. 공약 많이 드세요.